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일하고 있는 윤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에 마이크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중간에 제가 이어폰이 있으니까 이어폰으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양 교수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의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3년, 2005년부터 춘천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과 관련한 일들을 농사 지면서 교육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없을 때였는데요. 어쨌든 지역의 아이들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학교에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교육적 환경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학부모들이 좀 마을 공부방을 시작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또는 마을과 연계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던 중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강원도는 2006년부터 마을교육공동, 2016년이죠. 2016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또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춘천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업무 협약을 맺고 작년 1년차, 올해 2년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쭉 보니까 지역도 그렇고 뭐 순천이든 세종이든 구례, 곡성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도 다녔고 공부도 좀 하게 됐고 이게 다양한 형태로 행복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어서 이 교육지구 사업을 올해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선정이 되면서 이제 1년 차인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도 되고 또 녹화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새로운 얘기, 춘천에만 있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잘하고 계신 곳들도 있고 또 아직은 고민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뭔가 실현해 내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춘천 행복교육지구 사례가 아니라 춘천에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제안 드려보고요. 춘천에서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에 벤치마킹 한 것도 있고 또 좀 색다르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좀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 나누면서 사실 80분인데 80분 너무 긴 것 같고요. 한 60분 정도로 해서 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얘기를 하면서 춘천만의 특성 또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고 또 여기는 지금 민관학이 다 들어와 계신데 서로의 고민의 지점들 또 아는 정보들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중간지원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못한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그런 정보들을 이따가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적 또는 교육청 또는 현장에서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아침부터 사실 다른 업무들도 바쁘실 텐데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공주대학교 김태 교수님께서 주신 주제는 중간지원조직과 관관협력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지원조직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저희 춘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관관이라고 하면 어딜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관관은 시군청, 행정과 교육지원청 으로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과 관관협력 이렇게 좀 러프하게 제목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걸 이제 하면서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름 주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정한 건 결국 관관협력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다른 조직인데 왜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이라는 걸로 또 교육지구사업이라는 걸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는 왜 무엇을 위해서 관관이
힘든데 이렇게 협력하고 예산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국 관광협력의 목적은 민의 성장을 통해서 마을교육 공동체의 교육 생태계, 또 지속 가능성, 또 시민성의 향상, 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삶과 배움이 일치된 교육들을 추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전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면서 민간화 거버넌스 또 중간지원주의도 많이 생겨났고 되게 다양한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들도 저도 사례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광협력 또는 민간학이라고 하는 협력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의 정확한 정체성과 역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의문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로 강원도교육청의 18개 시군 행복교육지구 심사위원 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강원도만의 사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민간학 거버넌스라는 게 조직 체계라든지 또는 사업 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멋지고 근사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을 현장에서 느끼는 것 또는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민간학 거버넌스라든지 또는 중간지원 조직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든지 현장을 지원하는 하기 위해서 간간히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언밸런스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이런 모습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는 건 이게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결국 그 민간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간간히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데서 다시 한번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이 일을 하면서 민의 성장을 어떻게 실현하는데 간간히 협력해서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갖고 춘천의 행복교육지구 2년차를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다 보니까 이 결론부터 좀 내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협력을 통해서 민의 성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합의하고 또 목표점으로 갖고 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체계, 형태 또는 지원의 어떤 양태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중간 지원 조직만의 어떤 독자적인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가기보다는 결국 간간 협력을 통해서 민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춰서 가야 할 때만이 중간 지원 조직이 중간에 껴서 애매한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관의 행정에서 협력하는 그리고 큰 틀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좀 받아 안고 현장에 좀 현장성들을 자세히 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학 거버넌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 나왔고 우리 여전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사례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어떤 교육청에서는 이런 평가들을 내와요. 민간학 수평관계 간의 수직관계, 협업이 어렵고 교육 거버넌스로는 구호만 존재한다. 제가 이제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랬지만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구호만 존재하는 거버넌스,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관계에서의 민간학 거버넌스라는 것이 계속되고 그것이 자리를 잡는다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마을교육 공동체는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영광장 교수님은 학교교육, 평생교육, 지역개발의 통합적인 말씀을 민간학 거버넌스로 풀어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 지역 주민이 돼서 교육적 책임과 결정 권한을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화두를 꺼내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민간학 거버넌스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 이 교육지구 사업에서는 지방교육자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거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민간학 거버넌스를 얘기하면서 또 중간지원 조직을 얘기하면서 춘천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곳곳에서도 각종 위원회들이 탄생되고 있는데요.
1년에 2번 또는 뭐 3-4번 이렇게 회의 결정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가 민간학 거버넌스를 바치는 주춧돌인데 실제로 위원회의 실질적 작동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천의 사례에서 제가 되게 딱 와닿았던 것이 위원회라고 하는 모습보다는 실질적 고민하고 공부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하고자 지역교육력 회복 실천 공동체라고 하는 실천 모임을 만들었다는 데 정도는 굉장히 주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정담회라고 하는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곳곳에서 정담회를 벤치마킹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이런 민간학 실천 모임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또 김윤영 교수님은 이런 말씀도 했죠.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안정적인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인력의 양성, 그다음에 예산 확보, 제도 지원이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 행성에 오셔서 하셨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을 교육 활동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목마르고 실제로 안정적일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라고 하는 데서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둡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민간학 거버넌스가 민회 또는 현장의 지적 성장,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 체계의 시발점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의 성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했을 때 마을마다 현장마다 마을 활동가 또는 저는 여기서의 민은 아이들을 당연히 아동 청소년들을 포함시키고요. 학부모 지역사회 또 마을 활동가 심지어 저는 여기서의 민의 성장이라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교를 얘기합니다. 마을 학교뿐만이 아니라 공교육도 저는 여기 민의 성장의 민으로서 좀 보고 싶습니다. 관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현장감이 훨씬 있는 것이 학교가 아닐까. 그래서 민간학 할 때 학은 학교도 포함되지만 민민의 협력을 통해서 민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선 현장의 학교 또는 교사, 교직원들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로 민의 성장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체성입니다. 자치자율 자립하지 않으면 민의 성장을 갖고 올 수 없죠. 민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치성, 자율성, 자립성을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성, 연대 협력인데요. 연대와 협력 존중하는 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마을교육협의체, 마을교육 자치회들을 보면 어느 한 단체나 어느 마을 활동가 개인의 역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와 아동 청소년, 아이들까지 함께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존중할 때 그 지역의 마을교육자치 또는 마을교육이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현장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중간지원조직 센터장으로 있지만 계속 생각하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현장성의 모습은 뭘까? 저는 혁신과 실천과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안정적으고 편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좀 갖고 올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구체성을 가진 실천적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머나먼 미래에 대한 꿈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감히 제가 주체성과 공동체성과 현장성이라고 하는 걸로 미래 성장을 약간 명제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멋진 말들이어서 사실은 여기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반론이나 제로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참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원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이 마을교육 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나 이야기들을 다양한 주체들하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요즘에 빼놓지 않고 합니다. 우리는 왜 만날까? 우리는 만나고 싶은가? 만나보니 행복한가? 중간지원조직과 마을 학교, 그리고 관관이라고 하는 교육지원청과 시군청 담당자 선생님들. 사실은 이런 거 아닐까요? 제도와 정책 예산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광역교육청의 교육 정책이 역시 행복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가 없었다면, 또 그거에 순반되는 제도와 예산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학교 선생님과 마을에 있는 학부모 또는 중간지원 조직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시군청의 담당 계장님과 교육청 장학사님이 만날 일이 있었을까? 제가 이게 좀 비관론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 현실에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마을에 많은 마을 활동가 10년, 20년째 하고 있는 활동가 또는 어떤 시골의 작은 학교의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 또는 어떤 담당 소위 미친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열정적인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는 이런 정책과 제도 예산이 없었을 때부터도 사실은 마을교육 필요하다, 지역사회 교육학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장되고 확대된 지금의 현장에서 보면 제도와 정책과 예산 때문에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씁쓸함.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만나는지 정확히 사실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또 만나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나보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복잡하고요. 의사결정 구조도 복잡하고 예산 쓰는 것도 복잡하고 현장과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많이 해보지 않았죠. 언어도 다르고 경험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소통과 경험, 목적 또는 교육에 대한 관점도 다른 것 같고요. 시간을 내는 여유, 시간에 대한 마음도 다른 것 같고요. 협력의 로드맵이나 목표치도 서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간 협력 또는 민간학 거버넌스 협력,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오신 선생님들이 이런 다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버넌스를 이뤄내시고 또 노력하고 실천하고 계신지 사실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마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합니다. 그런 좀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구조에서 마을교육 활동을 했었는데 이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고려해야 되고 서로의 미묘한 어떤 태도 또는 성과에 대한 어떤 목표치 이런 것들 다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나눠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해야 할 때만이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 다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치감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춘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이런 조직 구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전국에 아마 행복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하고 있는 곳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구조를 막 계획서를 짤 때 어디에 좀 중점을 맞춰서 제 숨결을 좀 불어넣어야 될까, 우리 춘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될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체계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양한 분상들, 다양한 곳들이 존재해야지만 생태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떠나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고요. 또 춘천이라고 하는 한 30만 명 정도가 사는 작은 중소도시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마을, 거기 아동 청소년들까지 모두가 다양한 형태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저는 생태계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계를, 춘천 행복교육지구의 체계는 저 생태계의 를 목표로 또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업의 하나로 인식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치적 방식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까 민이라고 하는 현장이 마을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자율성, 자치성들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체계를 중간지원조직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육청이나 시군청을 중간지원조직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설득시켜내고 이해시켜내고
또 읍소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지난 2년 동안 좀 진행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민간학 거버넌스니까 이건 구조 자체가 그냥 이렇게 조직 체계를 짜야지가 아니라 저 마을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마을교육 자치를 어떻게 구체화시켜낼 것인지에 대해서 조직 체계를 짜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읍면동 단위의 마을교육 자치 협의회를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1년차 모든 예산을 저기다 쏟아붓습니다. 지금은 9개 정도의 읍면동 마을교육 자치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3개 단체 기관 모임 학교 이상이 모여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게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산의 활용 일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읍면동에 필요한 마을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고민하고 상상할 수 있게 마을교육 자치.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명도 좀 만들었는데요. 우리 봄내 동동이라고 하는 협의체.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마을교육 자치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회 교육분과, 마을교육분과 또는 거기에 교육자치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회가 마을 교육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역량은 아직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자치회도 이 우리 봄내 동동 협의체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읍면동 단위의 마을교육 자치협의회가 기본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 센터가 왜 이 행복교육지구 협력센터가 되게 됐냐면, 저희는 춘천시의 100% 출자 출연 기관으로 2020년 6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따로 조례를 갖고 있고요.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아주 어렵게 시 공공기관으로서, 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가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청과 강원도교육청이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맺고 춘천시에서는 대외협력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경비 또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마을교육이 굉장히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생소한 단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마을교육을 해야 되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해야 되니까,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재단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죠. 저희는 주민자치 지원하는 업무와 마을 공동체를 발굴 육성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덴마크의 폴케호이스콜레라고 하는 성인 인생학교를 모티브로 한 춘천 시민학교라고 하는 세 가지의 큰 축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교육청을 만나고 또 시청과 함께 간간의 협력들을 이끌어내면서 제가 조금 어느 지역이나 그렇겠지만 지난 2년 동안에 계장님이 세 분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교육청 장학사님도 3분이 바뀌셨어요.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막 오고 갔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재단법인이고 시에서 수주 출연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본 처음 만날 때부터 약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센터장이라고 하는 제가 마을교육을 전혀 생소한 분야가 아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 활동을 했었고 또 계장님 또 장학사님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제 욕심은 사실 저만큼 가 있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연관성을 현장을 키워야 합니다. 마을교육 생태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장학산 교육청과 지자체에 계신 우리 담당 함께 하시는 선생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지지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이런 맥락 속에서 그래서 지금 중간지원직 대부분 민간 위탁이거나 또 오산이나 여기 들어와진 곡성이나 이게 재단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춘천은 재단법인으로 시작한 것이다 보니까 좀 장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전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제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으로서 훨씬 자율성 또는 창의성들이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되는 부분도 분명히 단점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했던 사업을 조금 사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2억의 예산을 5개의 우리 법내 동동협의체를 지원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성단체입니다. 지금 9개 읍면동 단위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단체들이 여기는 학교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마을 교육 공동체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합동조합, 다양한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 50여 개 됩니다. 이걸 저희가 만약에 꾸리려고 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우리 법내 동동은 3개 단체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지침만 내려보냈거든요. 스스로들이 만나고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학교를 처음 찾아간 마을 교육 공동체도 있었고요. 학부모회가 우리가 마을 교육하는데 주체로 나서야 돼. 이런 곳들도 생겨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왼쪽에 주요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스스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 뭘까를 그 마을에서 고민하고 사업 계획서를 내왔던 것이 굉장히 저는 기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마을교육 하세요라고 저희는 또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얘기하기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교육공동체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뭉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들어온 곳은 작년에 이 동동사업으로 주민자치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잘 이해도 부족하고 어려웠는데요. 퇴계동이라고 하는 인구 5만의 아주 큰 동네인데요. 처음엔 마을교육이라는 거 하는 개념도 없었고요. 주민자치회가 마을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주민자치회의 견학들을 많이 오는데 거기서 많이 자랑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였고요. 또 이것이 주민자치회 혼자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하는지를 벤치마킹 하러 오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자치회 활동에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 우리 법내 동동 사업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사례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 법내 동동이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고 있고요. 특히 방학돌봄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굉장한 요구들이 있어서 방학돌봄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공간도 저희가 주는 예산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퇴계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는 그런 사례도 좀 나오고, 학부모님들이나 마을 교육하시는 조합에서는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공간을 왼쪽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도서관 형태로 구축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전한 우리의 숙제인 마을교육 활동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교육하고 아카데미하고 견학하고 회의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사람이 키워지는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을교육 활동가였고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좀 우겨서 만든 것이 활동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읍면동 마을교육 협의회에 동동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의 40%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사실 이게 이제 좀 저희도 이게 완벽한 법적인 제도적인 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시청 계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자료도 찾고 제도도 찾았는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어서, 원칙적으로 단체의 인건비 등
운영비는 보조금 편성이 불가한다. 이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편성 불가능한 거는 다른 공모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활동비를 지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다라고 하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조금으로 편성 불가능한 운영비가 아니라 특정 보조사업에 추진하는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니라 활동비로 인정할 수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내렸고요. 시청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활동비로 40% 이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동협의체 연간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그 중에 40% 1,600만 원 정도를 활동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진 않으나 활동비를 통해서 동동활동가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좀 열어놨고요. 두 번째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마중물을 좀 주자. 저희가 보증금이나 또 뭐 지어줄 수 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할 수 있게 그래서 두 가지 시설 공사비, 임대료, 비품 구입비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쓰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 쓰는 곳들도 있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마중물을 주니까 야 이 마중물을 계기로 우리가 좀 모아보자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제가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우리 법내 동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의 방법이었고요. 이제 ABC로 말씀드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춘천시 전체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포괄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알기 과정 춘천에 산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청이 춘천화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녕 우리 춘천이라고 하는 걸로 일종의 마을 교육 과정인데 좀 포괄적이죠. 춘천 전체에 대한 역사, 환경 또는 자원에 대한 것들이고요.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거의 전 학교에 교재로 보급되고 있고 그걸 매개로 해서 연구회라든지 동네 탐방 프로그램들은 학교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춘천화 교과서는 있어 마을 교육 과정이 우리 읍면동 마을 교과서는 있을까? 그래서 읍면동 단위의 마을 진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학교와 또 마을 교육 공동체들이 활동가들이 함께 이렇게 좀 마을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소년입니다. 춘천에 그 행복교육지구 지원단이 있는데, 거기 학부모연합회장,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다 들어와 계신데, 거기서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마을의 읍면동의 동동협의체 자치권, 자율권을 하다 보니까 주로 초등 돌봄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거를 강제로 저희가 해라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회의 때, 21년 평가회의 때 청소년들에 대한 좀 활동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마을교육에서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청소년 사업을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 되게 다른 지역에서 좋았던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면서 춘천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청소년들에 대한 환대, 지지, 응원, 믿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뽑아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꾸 무엇을 해줄게, 또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만 묻기만 하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마음도 없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마을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래서 서로 라포 형성을 하자. 두 번째는 막연한 얘기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삶의 길잡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적어도 초등 조금 어린 아이들에게 마을 교육은 정말 안전한 돌봄, 그리고 마을을 곳곳을 누비면서 놀이, 또 마을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면 됐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대학을 가든 대학을 안 가든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교육 또 마을 교육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살에
맞부딪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도 알려주는 곳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구체적 삶의 길잡이 역할을 좀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행복교육기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널은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카페 소스페소라고 하는 운동을 청소년들 사업으로 좀 연결시켰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길 배움터. 많은 삶의 다양한 삶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춘천에서도 살 수 있다. 춘천에도 많은 어른들이 살고 있고 저마다 행복한 꿈을 키우면서 살고 있다. 이걸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행복교육기구에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꼭 서울, 수도권, 인서울하는 대학만이 아니라 우리 춘천에서도 또 정선에서도 이것이 좀 확산되면 강원도 곳곳에 또는 전국 곳곳의 시골 마을에서도 살 수 있는 다른 길 배움터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2년 전 시작된 코로나19.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가 제한한 공간과 시간의 억압으로 점차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청소년을 마을 시민으로, 지역을 배움터로, 청소년 환대 돌봄 프로젝트, 맡겨놓은 카페. 맡겨놓은 카페는 이탈리아의 카페 소스페소라는 캠페인에서 착안한 프로젝트입니다. 카페 소스페소란 카페를 방문한 손님이 다른 익명의 손님을 위해서 커피 한 잔 값을 더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커피가 삶에서 중요한 이탈리아에서는 노숙인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커피를 나누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맡겨놓은 카페는 우리 정서와 상황에 맞춰 지역 내 카페를 청소년을 위한 환대 돌봄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카페라는 공간 안에서 부담 없이 음료를 마시며 쉼, 관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맡겨놓은 카페를 통해서 카페는 시민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시민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응원을, 청소년은 지역의 관심과 환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맡겨놓은 카페는 프로젝트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환대의 마음이 있는 카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이 되면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 신청 방법은 맡겨놓은 카페 웹페이지를 검색해주세요. 맡겨놓은 카페는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플랫폼으로 청소년들이 마을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카페를 이용해야 될까요? 맡겨놓은 카페로 선정된 카페에 참여 시민들이 기부 음료를 적립하면 맡겨놓은 음료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마을 시민으로, 지역을 배움터로,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프로젝트.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청소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기존의 청소년 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 몇 개 단체들 또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비는 시간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우리가 공간이 없다고 하면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더더욱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 예산과 제도와 정책이 만약에 더 풍부했다면 청소년 공간을 곳곳에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청소년들이 방과 후 또는 비는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고 수다 떨고 좀 놀려고 할 때 어디를 갈까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천만 해도 지금 카페가 한 300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와이파이도 터지고 인테리어도 멋지고 편안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음료도 한잔할 수 있는 이 카페를 청소년들이 조금 편하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맡겨놓은 카페라는 사업을 생각하게 됐고요. 포인트는 이런 거에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인데요. 춘천의 중간 지원 조직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우리끼리 협력사업 공모 프로젝트 PT를 했는데 이게 선정되게 됐고요. 6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 함께 이거를 준비하는 처음 과정부터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카페를 통해서 이름 없는, 얼굴을 알 수 없는 키다리 아저씨들의 마음들이 전해지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어른들은 춘천 시민 전체가 마을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음료 한 잔 값을 미리 계산해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면이 있거나 무언가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하나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다면 춘천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카페를 한 3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선한 마음들을 갖는 카페 사장님들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한 잔 값 저희가 올해 한 3,000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좀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30개가 아니라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춘천 어느 카페든지 청소년들이 돈이 없어도 편안하게 가서 춘천 시민들이 맡겨놓은 음료 한 잔 값을 먹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다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홍보와 이것이 진행되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길 배움터인데요. 사실 이거 진로 직업 체험 또 일반 공교육에서도 하고 있고 장수군에서도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춘천만 해도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20살이 되면 다 서울 경기로 빠집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40% 이상이 아이들이 폐교가 위기에 있는데요. 결국 청년 문제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마을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지역의 아이들이 마을 시민으로, 마을 어른으로 커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만이라도 좀 남았으면 좋겠다. 아니, 단 5%라도 지역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에서 뭐하고 살래?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나, 자기를 돌아보는 다른 나, 다른 삶, 다른 길, 나의 길을 찾는 과정을 약 한 6개월, 5개월 동안에 일종의 느슨한 형태의 그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건 춘천 사회혁신센터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아이들의 기본 아지트 베이스로 해서 거기 카페도 있고 저렇게 넓은 공간도 있고 소모임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마을자치센터 단독으로만 고민했다면 맡겨놓은 카페나 다른 길 배움터를 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에는 자원이 많다. 그리고 연결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단위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잘 서로가 존중하면서 엮어낼 것이냐. 이것이 또 하나 지자체나 교육청이 이것에 동의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장학사님이 만약에 이걸 틀어요. 그럼 못했을 거예요. 시청의 담당 계장님이 그런데 무슨 예산을 씁니까? 라고 만약에 막았다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길 배움터도 예를 들면 강원도 정선, 인제, 고성, 태백 점점 학생 수도 줄고요. 청년들도 줄고요. 결국 지역 소멸의 위기들을 갖고 오는데요. 제가 인제 올해 그 교육부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데 인제의 초, 중, 고 학생이 2,100명입니다. 인구가 29,000명 정도 돼요. 3만 명이 채 못 되는 군단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청소년들을 다 떠나보내고 청년 모집하는 또 사업을 또 진행을 할까? 있는 청소년 시기에 우리 지역을 알려내고 우리 마을을 알려내고 청소년들에게 마을 사람들을 접촉하게 하고 여기서 너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라고 얘기해주고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키워주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국 시군 단위에 모두 있는 게 장학재단이잖아요. 보통의 지방의 장학재단들은 제가 보니까 서울 경기로 좋은 대학 가면 장학금 주는 장학재단이더라고요. 지역에 남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남는 청소년들은 루저거나 아니면 다 도시로 눈길이 가 있는 거죠. 결국 다 뺏기고 있다.
뺏기고 빼앗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꿈을 낯설지 않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다른 길 배움터를 올해 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전국에서 정말 더 잘하고 계시는 주체적인 개인들의 결사체, 제가 조금 과격하게 썼는데요. 이런 사업하니까 마을 선생님들 위촉장 주고 모이세요. 이런 거 공모 사업하니까 마을 학교, 마을 공동체들 모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체적인 개인들의 결사체로서 춘천마을교육협의회 준비위원회, 강원마을교육협의회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당사자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자괴감의 씁쓸함의 경험을 했는데요.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하게 남는 건 뭘까? 현장의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주체적인 개인들은 비단 민간 활동가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또 춘천도 또 강원도도 이런 조직된 힘이 좀 수반돼야지 정책에도 관여하고 또 예산도 같이 짜고 마을 교육 자치도 실현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데요. 거꾸로 얘기를 해보죠. 민의 성장을 위해서 관과가는 최선의 협력을, 중간지원 조직은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왼쪽의 사진은요, 제가 무슨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조금 좀 마음 좀 힐링하시라고, 저희 마당에 빨간 우체통인데 여기는 우편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항상 매년 새가 들어가 있고 새알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또 산세 직박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제가 매일 관찰하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걸 보고 나오는 기쁨이 있는데요. 어제 드디어 눈을 뜬 한 마리가 저 입을 쫙 벌리는 어미 새의 먹이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이 6마리가 다 눈을 뜨고 이제 입을 저렇게 정말 한껏 벌리면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할 건데요. 제가 저걸 보면서 아기 새들은 우리 아동 청소년, 우리 아이들일 수 있고요. 또 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살아내려고 보호받고 또 살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아기 새들을 키우는 어미새의 목적이 있잖아요. 저 아기 새가 결국은 눈을 뜨고 성장하고 날개에 깃털이 돋고 결국은 스스로 날아가서 둥지를 떠나서 또 다른 어른새로 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결국 지자체, 교육청, 저희 중간지원 조직의 목적도 저는 저 아기새가 어른 새가 되는 것처럼 민의 온전한 성장, 그래서 자칫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 아기새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관관 협력을 통한 민의 성장,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두 개의 최근에 제가 직접 받은 것도 있고, 청소년 시민학교를 하려고 작년에 이렇게 이 시민학교를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익명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온 겁니다. 도망가고 싶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상황을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19의 아이의 편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다른 길 배움터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하는데 왔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톡으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여러 가지 우울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용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되게 가슴 뿌듯한 편지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의 마지막은 아이들이지 않을까.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한테도 좀 다짐하면서 이거 읽는 순간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가끔씩 잊게 되잖아요.
예산이 어쩌고 이거 쓸 수 있냐 없냐, 또 정책은 그게 맞냐, 성과는 어떤 걸 올려야 된다. 이게 또 중간지원조직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아이들, 또 현장을 잊지 않는 그러한 관광 협력,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히 주제넘게 너무 나갔다면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1시간 지났는데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현장에서 또 곳곳에서 여러분들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